세상을 움직이는 피플앤 뉴스, 사람을 향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뉴스 월간판의 김일중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되는 계절, 가을은 제2의 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대한민국 사법부는 변함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꽃피는 아름다운 정의의 계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법뉴스 월간판 이달의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한 달간의 사법부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이번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간주 이자로 인정할 경우 최고 이자율 규제가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업법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른 대법원 판결은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자 제한법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차주 간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가을을 맞아 열리는 반가운 전시회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작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10월 27일 시작돼 오는 11월 27일까지 대법원 1층 전시관 앞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장애인 작가들의 미술작품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청사 방문객과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주요 판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판례 돋보기 시간입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서윤 판사님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법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서윤 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친모가 비양육친인 친부에 대하여 양육비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후 성년에 도달한 자녀가 직접 친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이혼율은 조금씩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반면 양육비로 인한 분쟁과 소송은 더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판례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부모 간의 소송이 아닌 친자와 친부 간의 소송인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피고는 B 씨와 혼인 생활 중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A 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피고와의 사이에 혼외자인 원고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후 피고와 A 씨는 헤어지면서 원고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산 후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합의서의 내용은요. 피고는 A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양육비로 월 80만 원씩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3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하며 피고는 원고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합의서상의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절차에서 A씨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조정 성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정의 내용은 어땠나요? 예, 조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A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그 배우자인 B가 요구한 친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 둘째, 원고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A로 한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육비 등 일체의 양육 부담을 주지 않는다. 넷째, A는 원고의 호적을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B 사이에 입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생모인 A로 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이 성립을 한 거네요. 부모로서 양쪽 다 당연한 책임이 있는 건데 이 조정은 다소 불공평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조정을 통한 합의 이후에 A씨는 원고가 출생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을 했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친모와 친부 간에는 법적인 정리가 된 것 같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사실 자녀의 권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원고는 성인이 된 후에 비양육친인 친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아울러 과거 부양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지를 청구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혼인외 출생자가 친부에 대해 법적인 부자 관계의 형성을 청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어땠나요?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과거 부양료 액수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부모 일방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상고를 해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부양료 액수가 7천만 원으로 산정된 데에 어떤 근거가 적용이 된 걸까요? 과거 양육비는 통상의 양육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가혹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반드시 장래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양육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시기, 양육에 소요된 비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은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즉 A씨가 원고를 출산하게 된 경위, 출산 이후의 정황, 과거 양육 상황 및 환경, 예상되는 생활비용 및 교육비용, A씨와 피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 직업 및 소득과 재산 내역,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조정의 경위 및 내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과거 부양료를 7천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요. 원고는 성인이 된 이후 과거 자신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의 양육비를 친부에게 청구를 한 건데 근데 원고가 2001년생이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만 24세가 되잖아요. 혹시 양육권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원심에서 피고는 부양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출생 이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과거 양육비 중에서 소재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통상적인 금전 채권으로서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소멸시효도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재기 이전에 자녀인 원고에게 구체적인 부양료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원심은 원고의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양육의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협의나 심판이 없더라도 완전한 재산권이 되고 소멸시효도 진행한다는 것이 작년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30대, 40대의 자녀가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상고 이후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부모의 양육비 포기 합의와 자녀의 부양료 청구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부모 사이에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 본인의 부모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합의와 관계없이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외자 관계에서 생모와 생부 사이에 생모가 양육권을 독점 행사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법 판결 이후에 혼외자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사님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판결은 혼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의 사적 합의가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혼외자들이 성년이 된 후라도 정당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네,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저버리지 말아야겠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올바른 판례들이 쌓여서 더 이상 양육비 문제로 상처받는 가족들이 없길 바라봅니다. 이서윤 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법부 주요 정책을 짚어보는 정책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정책 리포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법 접근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 말씀 주실 법원행정처 임석영 법원서기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법뉴스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장애인 등의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임석영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조현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법원 대학생 기자 조현비입니다. 자, 먼저 서기관님, 이 사법접근센터라는 이름이 다소 낯설 수 있거든요. 사법접근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이나 그 밖의 여러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법무사 자격을 가진 민원상담위원이 재판 절차를 알려주는 민원상담,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법률상담, 그 밖에 세무, 노무, 자산관리, 가정폭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그럼 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과 관계없는 분야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격 요건도 따로 없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른 서비스들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시죠.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고령자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선적인 민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법접근센터가 어려운 재판 절차의 문턱을 낮춰주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 사법접근센터, 우리 대법원 대학생 기자단 조현비 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해왔다고요? 제가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사법접근센터를 직접 찾아 어떤 사법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사법접근센터를 바로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곳 사법접근센터에는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고령자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렵지 않게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접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민원인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법원에 처음 방문해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민원인들이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해서 상담 창구에서 상담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으셨나요?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분들에게 법원 업무 처리 절차라든지 소장 작성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혼자서도 법원의 업무를 처리하고 나가실 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원 민원 공무원과 민원 상담위원들에게 민형사 사건의 신청과 집행, 개인 회생 및 파산 등의 소송 절차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없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법원은 더 이상 어렵고 두려운 장소가 아닌 친근하고 편안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접근센터에서 조현비 기자였습니다. 조현비 기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법접근센터 또 사법 서비스를 알아보고 왔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던가요? 네, 저는 단순히 법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더욱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각종 도움을 주는 창구들이 나란히 배치돼 있고요. 또 주 출입구 옆에 바로 있어서 찾아가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서 의원님? 네, 사법접근센터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또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사법접근센터를 처음 알게 된 분들, 과연 내가 사는 지역에도 이 센터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법지원접근센터 전국 법원에 모두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네, 현재 9개의 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 외 지역에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전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꼭 거주를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용 자격이 따로 있지 않아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제공하는 상담 분야와 또한 상담 가능한 요일,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고 이용자가 많은 경우도 있어서 미리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어떤 상담을 어떤 요일에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인터넷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사법접근센터가 없는 법원에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요? 네,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법원에도 재판 절차에 대한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34개 법원에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고령자분들에게 우선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우선 지원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법접근센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법 지원 정책들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조현비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 역시 대법원 대학생 기자로 선발되기 전까지는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무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기자로 활동을 하며 법원에 세심하고 따뜻한 사법 지원 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이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원의 따뜻한 얼굴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서 의원님. 네. 사실 법원이라고 하면 보통 불편한 감정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갈 때 좋은 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재판 절차는 생소하고 또한 법률 용어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해하고 있고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현비 기자는 앞으로 이제 법원의 정책들 계속해서 취재를 해 나가실 텐데
오늘 소개된 정책들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법원에는 재판 절차에서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법 지원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재판 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란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진단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장애인 등록이 된 분들이 아니더라도 재판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 도움을 받으면 정말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자소송 포털 홈페이지에서 양식모음 또는 통합 검색란에 사법지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법정에서 말로 신청해도 되고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사법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편의 제공 사항,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활동하기 불편한 분들은 휠체어 또는 법원 내에서의 이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이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나 의사소통을 도와줄 사람을 대동한 경우에는 그 도와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협조자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재판이라고 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영상으로 연결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곳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절차에서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영상재판이 허가된 경우에는 자택이나 사무실 등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PC나 모바일로 접속해서 영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영상재판이 가능한 절차가 한정적이고, 대부분은 법원이 지정한 중개시설에서만 영상재판이 가능합니다. 아, 법원이 지정한 중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네. 그럼 그곳은 어디에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에 설치된 중개시설에서 영상 증인신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 지역 내 각 지방법원에서는 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영상재판 사업이 시범 실시 중인데요. 장애인 증인으로서 그 주거지가 서울이라면 서울 지역 내에 위치한 복지관 6곳 또는 서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이 발달장애인이라면 중앙서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말고도 다른 불편함이 있는 경우 어떤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이나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 간의 그 통역을 중개하는 농통역, 그리고 그 법정 내에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을 속기를 해서 보여주는 실시간 속기를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보청기나 난청자용 헤드셋 등의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다면 소송 서류를 점자, 음성 등으로 읽을 수 있는 표준 텍스트 파일이나 큰 글씨 자료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의 편의 제공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편의를 써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 제공할 수 없거나 다른 대체 가능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형사 재판에 장애인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 외에 뭐 가족이나 특정인이 동석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는 만약 장애가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통 전문가인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라면 당사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마다 조금씩 요건이 다르고 재판장이 그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 문턱을 더 낮춘 우리 법원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현비 기자부터 해주시죠. 네, 이미 다양한 사법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고 활성화된 만큼 국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 기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재판 절차에 참여할 때 불편함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는 분들이 없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판 절차에서 이렇게 편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법지원 제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각급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법지원이 활성화되어야 법원에서도 사법지원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될 수 있고 더욱 양질의 사법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리고요.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사법접근센터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리포트에서는 공감과 포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는 사법접근센터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사법 접근과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원행정처 임석영 서기관님, 그리고 대법원 대학생기자단 조현비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 빛을 발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법원 감정관리센터입니다. 이번 달 판인사이드에서는 오랜 의사 경력을 바탕으로 법원의 의료 분야 감정관리위원으로 활약 중이신 수원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 윤성철, 박원희 감정관리위원 두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희라고 합니다. 인하대학병원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위원으로 일을 했고 이제 감정관리위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철이라고 하고요. 거의 30년 이상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제 전공은 신장내과입니다. 그동안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다가 여기 근무하게 된 윤성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같이 다녔고 신병원에도 같이 있었고 요새 와서 이제 옛날에 인연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이가 돼서 근무할 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서 감정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토지 감정, 그다음에 뭐 하자 감정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의료 분야는 진료 기록 감정하고 그다음 신체 감정 이런 걸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 감정이라는 거는 그 공정해야 되고 전문적이라 해야 되고 신속하게 이제 그 감정이 돼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 수원고등법원에 처음 이제 생겼는데요. 서울,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관할지구에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감정관리센터가 생겼습니다. 의료 감정은 원칙적으로 종합병원의 과장 이상의 의사거나 대학병원에서는 조교수 이상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 이제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지 우리가 직접 그 감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참여 결정을 하면은 그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감정 관리에 관해서 그 절차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 대학 교수 시절에 신체 감정 또 진료 기록 감정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좀 했었고 그 조종이라는 거를 우연히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어떤 수술을 해서 합병증이 생긴 거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이해를 시켜서
원만하게 그렇게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설립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건을 이제 같이 감정을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의가 세상에서 제일 앞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는데 우리도 소위 말해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걸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 하는 일이 굉장히 보람스럽다, 보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섹터들이 모여서 그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생기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이제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분쟁위원회에서 어떻게 또 다뤄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깊이 있어서 이제 환자랑 관계된 거, 또 의료와 관련된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라 그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어의 문제 같은 거 그런 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조금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우리 윤 의원이 나보다 몇 달 먼저 왔으니까 또 이제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의료인이라는 그 생각 자체는 조금도 바뀜이 없고요. 그 가장 의료인다울 때 가장 법원에서 필요한 존재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법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래 감정관리위원회 자격이 전문의 혹은 의사 자격 플러스 변호사 자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감정을 어느 과 의사한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과에 어느 분야에 어떤 관심이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감정관리위원 자체가 많은 임상 경험이랑 또 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 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봤을 때 몰랐던 부분까지도 우리는 항상 환자의 베네피트 쪽으로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어떻게든 배제시키고 이 환자 가장 베네피트가 올 수 있도록 그런 후배는 이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이제 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2년 반 이상 이제 지체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원고 측 변호사께서 정인 신청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피감정인을 부르기는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일단 진찰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정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정서가 이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반 동안 그런 사건이었는데. 채널 다 돌리겠다.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고. 암만 복잡하고 뭐 멋있는 말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조력자로서 재판을 도와준다 하는 의미가 정의 구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나름대로는 잘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법뉴스 월간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달 주요 법원 소식과 판례, 정책들을 통해 우리의 법이 국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가치 있는 정보들을 담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